자, 막판 5점 올리기 2회차입니다. 48번부터 봅니다. 주의 토지 토의권이 있죠. 현재 토지용법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장차 이 영상을 대비해서 미리 정하진 않지요. 자, 무상토행권이 있죠. 토지 일부 양도 또는 공유토지 분할의 경우에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토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그 무상토행권은 예를 들어서 일부 양도의 경우에 양도 전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토행권이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9번 부합과 관련된 거죠. 남의 권한에 의해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독립성이 없으면 그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매도인, 건축 자재상이죠. 그 건축 자재상에게 소유권 유보된 철근을 제3자, 건축주죠. 매수인, 건축업자죠.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의 이행으로 건축주 소유 건물이 건축에 사용돼서 철근이 그 건물에 부합이 되어 버렸을 때 이 매도인 소유 철근이 제3자 건축주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됐으니까 매도인, 즉 철근 소유자는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주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 제3자, 즉 건축주가 자재, 철근 소유권이 건축 자재상인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번 점유 취득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점유자 소유권 취득하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출치한 과실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51번 갑수 X 토지의 의뢰 점유 취득시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매각을 하고 병에게 등기가 격려되었을 때 설령 병이 의뢰 점유 취득시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까지 하지 않는 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 병은 갑의 의뢰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간명의로 신탁된 X토지의 을이 20년이 점유가 됐어요. 그런데 간명의로 신탁이 되어 있으니까 갑이 수탁자죠. 그 수탁자 갑의 이름으로 된 땅에 대해서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신탁자 병에게 등기가 되돌아갔어요. 이때 을은 신탁자 병에게 실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신탁을 해버렸어요. 명의 신탁. 그래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유효한 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갑은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취득시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갑은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즉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을은 그걸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52번 갑소 X토지 을의 취득시가 완성된 후에 갑이 팔아먹었다. 불법행위가 된다 그랬죠. 하지만 그 전에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정당한 권리자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53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때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죠. 어떻게? 기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54번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이 어떻게 되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54번 됐죠. 55번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되면 분할 청구는 안 되죠. 재판상 분할 청구를 못 합니다. 56번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과반이 아니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인도는 청구 못하죠. 인도는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독점 사용 금지 청구, 즉 지분 방해 제거 청구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는 행사할 수 있다. 51번 토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나머지 지분권자는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나의 지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공유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57번 담보 목적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이때 담보 목적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않으니까 만약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담보 목적 지상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58번 관습법상 법정사건 포기 특약할 수 있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취득한 자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법정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보죠. 59번 법정사건이나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유상이죠. 그리고 그 지료가 판결에서 정해졌을 때 그 지료 확정의 효과는 소급을 하죠. 즉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지료 연체를 계산할 때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판결 확정 전 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60번 토지가 공유이고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동의여도 신축한 경우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62번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돼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다만 이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는 유상인데 언제부터 지료를 집할 의무가 있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게 판례. 반면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그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죠? 요것도 유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잠깐만 여기 창문이 열려가지고 소음이 좀 있네요. 창문 좀 닫고.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죄송합니다. 자동차 소음이 조금 덜 하겠죠. 어쨌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분묘기지권은 유상인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느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럼 이것도 다 법정사건하고 유사하니까 지료와 관련된 판례도 똑같겠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서 지료가 정해졌는데 그 판결 후 2년이 아니라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63번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죠. 잘 나오는 지문이죠. 6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죠. 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죠.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죠. 다른 약정할 수 있죠. 반면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하죠. 이건 강행 규정이죠. 요역지가 공유일 때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켜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가 되죠. 반면에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시켜도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중단 정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6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가압이 그렇게 요역지를 처분해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기를 마치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역권도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랬으니까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도 이전이 되죠.
자, 통행지역권은 통로를 개설해야만 시효취득하죠. 이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고요. 66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죠. 따라서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이 되고요.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은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구별하셔야 되고요. 67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따라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청권은 인정되지만 필요비 상환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8번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에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죠. 69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배제 특약은 유효하죠.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했어요. 이때 이 유치권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는데 이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 의효력, 유치권 소멸의 효력은 그 포기 의사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70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유치 건물이 제3자 방어로 소실이 되고 건물 소유자가 그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질 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예요? 가치 변형물이죠. 유치권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가 안 되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71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유치물이 분할이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니까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 범위만큼 유치권이 일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은 목적물 전체 여전히 효력이 있게 됩니다. 72번 건물 신축공사 한 도구 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 즉 기초공사만 끝난 상태나 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죠. 73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건축 자재대금 채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 유치권 안 되죠. 그래서 가위 건물을 매도하면서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은 받지 못한 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고 점유는 아직 안 넘겨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이잖아요. 잔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또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이죠.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 기초하여 그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예외, 부동산 공사대금 채권 채무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즉 건물과 관련관계가 인정이 되죠. 따라서 건물과 관련관계가 인정되는 원채권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요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수급인 즉 건축업자 갑이 건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도금이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그 공사대금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74번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렬성은 필요 없으니까 점유 후 채권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 전에 이미 채권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나 딱 한 놈한테 주장 못한다 그랬죠. 75번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 요럴 때 즉 을소유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 취득하죠.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유치권을 취득하지만
유치권은 취득하지만 조금 더 지분을 추가합니다. 유치권을 취득하지만 그 유치권을 취득하지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부족한 지문으로 좀 채워넣습니다.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반면에 75번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76번 유치권자의 점유 중 적법 점유는 추정되죠. 불법 점유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적법 점유가 추정이 되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나는 적법하다 증명할 필요가 없죠. 77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이 되죠. 건축업자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랬어요. 반면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78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고 했죠. 당연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라는 말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79번 유치권자는 간이변제 충당에 의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법원에 청구하죠. 법원이 간이변제 충당 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등기 안 해도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80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지요.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직접 충당 못하고 경매해야 되죠. 그리고 이 과실을 수취해서 이자에 먼저 충당하죠. 원금이 아니라 이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잉여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단 채무자 승낙 없이 했으니까 과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차임상당 이득, 여기 과실이죠. 반환해야 되죠. 자, 유치권자가 주택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주택을 유치합니다. 거기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적법하죠.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그러나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81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러나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럼 경락인 입장에서는 그냥 청구 못하죠. 그냥 인도 청구 못하죠. 변제를 해야 명도를 청구하겠죠. 그래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는데, 다만 변제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라 해서 경락인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변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경락인이 그냥 청구하면 유치권자는 거절할 수 있으니까 변제를 해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변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82번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따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을 합니다. 83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러나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할 수 있겠죠. 84번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죠. 그러나 목적물 압류 후에는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그런데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취득자가 있다. 이때는 그 제3취득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다만 그 부동산에 제3취득자가 있을 때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85번 물상대위죠. 물상대위가 되려면 가치 변형물을 압류해야 되는데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죠.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 수용된 경우 그 협의 수용 보상금은 매매대금하고 똑같으니까 그 협의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86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 보상금 등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된 경우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로 나눠서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됐다면 나중에 저당권자는 그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됐다. 다른 채권자가 수령을 했다.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87번 저당권만 양도 못하지요. 절대로. 피담보 채권과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합니다. 따라서 88번 저당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도 함께 양도하는 거죠. 자, 이때 저당권 양도할 때 채무자와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족하죠. 또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 통지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양도 통지 시기와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불일치할 수가 있죠. 시기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저당권이 무효가 되진 않겠죠. 89번 저당권 및 채권을 함께 양도했어요.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만 양수인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90번 제3취득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민이 될 수 있고요. 또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변제 의무가 아니라 변제권이라 그랬죠.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종전 소유자도 즉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게요.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가 됩니다. 이자가 좀 불편하네요. 뚜둑뚜둑 소리도 나고. 91번 일괄경매권이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일괄경매할 수 있죠. 토지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진 다음에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면 일괄경매할 수가 없죠. 반면에 92번 토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했지만 나중에 건물이 설정자에게 귀속이 된다면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경매했을 때 건물경매대가에서 노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죠. 자, 93번 근저당권이죠. 갑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기 땅에 1번 근저당권 최고액이 5억 원,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번 근저당권 최고액이 3억 원입니다. 자, 근저당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채권 채무를 확정할 수 있죠. 양가로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 권리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납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죠. 3번 을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을의 채권은 신청 시 확정이 됩니다. 자, 4억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 4억에 대해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 붙게 되는 이자 1,000만원, 최고액이 아까 5억이었었죠. 최고의 범위 내죠. 이거는 담보되죠.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확정 전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4번 결산기에 을의 채권이 6억으로 확정됐어요. 최고액을 초과했죠. 당연히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죠. 5억만 변제하고는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죠. 6억을 다 갚아야 되죠. 반면에 5번 정 제3취득자죠. 정이 땅을 샀어요. 제3취득자인데
병의 채권이 4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병의 최고액은 3억인데 확정된 채권이 4억이니까 초과했죠. 이때 채무자가 아닌 제3채권자는 최고액인 3억만 면제하면 근저당의 마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에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판례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근저당권까지 살펴봤습니다. 물권 강론까지 살펴봤고요. 94번부터는 계약법과 관련된 겁니다. 계약법과 관련된 내용은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